이른 여름의 아침,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주인공 서연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새겨진 오래된 군번줄이 차갑게 닿아 있었다. 서연은 평범한 공과대학의 여학생이었다. 키가 크고 늘씬한 몸매, 그리고 햇살을 머금은 듯한 맑은 눈빛을 가졌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언제나 주변 풍경에 녹아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고 다른 이들처럼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러나 그 호수의 깊은 곳에는 특전사 중사 출신인 아버지 서진우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존경심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영웅이었다. 비록 계급은 높지 않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707 특수임 무대대의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딸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였다. 서연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특수부대원의 삶은 늘 위태롭고 비밀스러웠다. 그래서 서연은 아버지의 부대 근처에서 아버지의 전우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곤 했다. 오늘은 아버지가 특별히 휴가를 나온 날이었고 서연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설레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위풍당당한 위병소와 높게 솟은 태극기를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바로 그때 멀리서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스포츠카는 마치 위협하듯 서연의 발 앞에 급정거했다. 먼지가 흩날리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차문이 열리고 명품 옷으로 휘감은 세 명의 남녀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한 명 박정혁이라는 이름의 재벌 이세는 서연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군바리들한테 초코파이라도 갖다 주러 왔냐? 냄새나게. 박정혁의 말에 일행은 킬킬거렸다. 서연은 모욕적인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나 박정혁은 한 발 더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서연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캔커피와 작은 초코파이 상자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녀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뭐야, 이거 아직도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있네. 하긴 군바리들은 이런 거나 먹으면서 사는 게 현실이지. 너희 아버지도 그런 찌질이들 중 한 명이냐. 박정혁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감히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들의 행동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 입 다물어. 함부로 말하지 마. 서연의 단호한 말에 박정혁은 피식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캔커피를 발로 짓밟았다. 뭐 이까짓 게 뭐라고. 그래, 군바리 딸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냄새나는 내 아버지랑 같이 땅바닥이나 기어다녀라. 그의 조롱은 끝이 없었고 서연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곧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막강한 권력과 배경 앞에서 서연은 그저 초라하고 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 부대 정문이 열리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를 비롯한 특전사 대원들이 단체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안도감은 곧 산산조각 났다. 박정혁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어이 아저씨, 딸내미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이따위로 막 키우니까 우리한테 무시나 당하지. 박정혁의 말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를 따라오던 동료들의 눈빛도 서늘하게 변했다. 서진우는 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굳건했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서연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매달려 속삭였다. 아빠, 그냥 가요.
제발.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가 자신의 굴욕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박정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비아냥거렸다. 뭐야, 이 아저씨는. 아, 알겠다. 707 특수임 무대대. 뭐 대단한 거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 아빠 회사 경호팀이나 다름없잖아. 겨우 이런 부대에서 폼 잡고 다니는 거였어.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서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우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고 그의 동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러나 서진우는 그들을 제지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폐를 끼친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작 저런 오만한 녀석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서연의 귀에 쇠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것은 굴욕의 정점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 찼다. 그날 서연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맹세가 새겨졌다. 이 굴욕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은 대가를 내가 직접 치르게 해줄 거야. 그녀의 복수는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부대 정문 앞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평생 굽히지 않던 그의 어깨가 꺾이는 모습은 서연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박정혁과 그 일당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킬킬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역시 돈 앞에서는 군인도 별거 없네. 일행 중 한 여자가 뱉은 말이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들은 서연과 아버지의 굴욕을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박정혁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연의 코앞에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 우리 아빠 회사 명함이야. 너희 아버지 월급 우리 아빠 회사가 낸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히 우리한테 대들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는 명함을 바닥에 던지고는 마치 오물을 밟듯 구둣발로 지시겼다. 서연은 굳어버린 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의 오만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렸다. 그들은 사회의 최상층에 군림하는 재벌가의 자식들이었고 서연은 그저 평범한 특전사 중사의 딸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그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초라했다.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묵묵함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겪은 굴욕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갈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증오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약하고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치고 싶을 만큼 자신의 존재가 싫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당하고만 있었어. 그녀의 절망은 바닥을 쳤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지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서연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야 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박정혁과 그 일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 다니는 대학, 그들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그녀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의 눈은 이미 평범한 여대생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갈망하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박정혁은 한성그룹의 외아들이었고 그를 포함한 일당은 모두 재벌가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며 살아왔고 그들에게 도덕과 윤리는 무의미했다. 서연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위선적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비밀과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들의 SNS 계정을 분석하고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협박하는지 알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태를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는 복수를 위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갔다. 그녀는 무력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특전사였던 아버지를 닮아 이성적이고 치밀한 복수를 원했다. 그녀의 복수는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파멸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짓밟고 싶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정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힘겹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강했더라면. 아버지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명예를 그녀가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고. 그날의 굴욕을 그녀가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자 자신에 대한 구원이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증오로 들끓는 용광로가 되었다. 더 이상 그녀는 평범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 복수였다. 그녀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정혁과 그 일당을 파멸시킬 방법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먼저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 전공 지식을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샅샅이 뒤졌다. SNS,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그녀는 그들이 남긴 모든 데이터 조각을 모았다. 그녀의 목표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박정혁은 마약 밀수와 연관되어 있었고 그의 여동생은 학창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또 다른 일행은 횡령과 탈세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저 이 사실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싶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쌓아 올린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이때부터 서연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거대한 사회 고발극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이 어떻게 사회의 약자를 짓밟고 법과 정의를 조롱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복수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었다. 서연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진우의 딸 서연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외모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차림을 완전히 달리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인물, 그림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단계적이었다. 그녀는 박정혁 일당을 한 명씩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들 중 가장 약한 고리인 박정혁의 여동생 박은영이었다. 박은영은 SNS 스타이자 재벌가 상속녀로 겉으로는 봉사활동과 기부 행사를 하며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의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의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서연은 이 증거들을 한 번에 터뜨리는 대신 서서히 조여오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박은영에게 과거의 사진들을 보냈다. 사진에는 박은영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박은영이 무시했지만 점차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섬뜩해졌다. 서연은 박은영의 가장 어두운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박은영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박은영의 심리를 철저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은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하게 포장된 자신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다. 서연은 박은영의 봉사단체에 접근해 익명으로 제보했다. 제보의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증거는 명확했다. 박은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완벽한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은영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떨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순식간에 의심과 공포로 물들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목표는 박은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은영의 모든 위선적인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봉사단체 기부금 횡령, 자선 경매 조작, 그리고 학창시절의 학교 폭력까지. 그녀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서연의 손가락 끝에서 박은영의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연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오직 그녀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박은영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시작하는 동시에 자신의 몸과 정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들의 폭력과 모욕에 무력하게 당했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서연으로 거듭나야만 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눈에 서린 복수의 불꽃을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서연의 복수 계획을 말렸다. 서연아,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렴. 아빠는 네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나 서연은 단호했다. 아빠, 제가 평생을 이 굴욕감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해야 해요. 서연의 결심이 굳건함을 알게 된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복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자신이 특전사 시절 익혔던 모든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히 격투 기술이나 사격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정신력 위장술, 그리고 생존 기술을 포함한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와의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다. 새벽마다 그녀는 부대 근처의 산을 뛰었고 철봉에 매달려 근력을 키웠다. 그녀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온몸은 근육통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이 세상은 너에게 자비롭지 않아. 너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강해져야 해. 죽을 만큼 힘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은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서연은 사격 훈련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총을 잡고 목표물을 향해 집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눈이 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응시했다. 그녀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언제든 자신을 방어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물론 서연의 복수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성과 정보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는 시간 외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기술을 연마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파헤쳤다. 그들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제했다.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 사진, 그리고 비밀 파일들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연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그녀는 익명의 IP, 주소를 사용했고 가상화폐로 거래했다. 그녀는 자신을 에코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삶의 메아리처럼 남아 그들의 모든 것을 되돌려줄 거야. 에코는 그녀의 또 다른 자아였다. 서연의 복수 계획은 계속해서 진화했다. 박은영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녀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파괴하기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되었다. 한편 박은영은 서연의 압박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이 해킹당하고 과거의 학교 폭력 사실이 익명의 제보로 인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불안감에 떨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다. 박정혁은 동생의 불안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그의 오만함은 서연의 복수심을 더욱 부추겼다. 서연은 박은영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했던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덫에 갇혀버린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굴욕과 자신의 상처는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다. 서연의 삶은 훈련과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특수부대 훈련을 방불케 하는 혹독한 신체 단련을 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기술을 연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잠과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고통을 외쳤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에게 고통은 복수를 향한 길을 닦는 연료였다. 아버지는 딸의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딸이 강해지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복수심에 사로잡힌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버지는 훈련의 강도를 높여 서연의 한계를 시험했다. 20kg의 군장을 메고 산악 구보를 시켰고 영하의 날씨에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 포기해라, 서연아. 이 길은 너에게 너무 가혹하다. 아버지는 일부러 독서를 퍼부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모든 훈련을 견뎌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고통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서연이 아니에요. 저는 전사예요. 어느 날 서연은 훈련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이 더 이상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서연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신체적 훈련 외에도 서연은 정신적인 훈련에도 매진했다. 그녀는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 대상들의 사진을 보며 분노를 다스렸다. 그녀의 분노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들을 향한 복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다시 에코가 되었다. 그녀는 박은영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해킹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는 박은영이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다운로드했다. 그곳에는 박은영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과 마약 파티에 참석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다. 서연은 박은영을 겨냥한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박은영이 속한 봉사단체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제보의 내용은 박은영이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와 관련된 계좌, 이체 내역과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서연이 직접 해킹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다. 제보가 공개되자마자 박은영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언론은 박은영의 비리와 학교 폭력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깨끗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박은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은영이 자신을 파멸시킨 에코의 정체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은영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숙해라. 내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라며 오히려 그녀를 비난했다. 박은영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박은영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서연은 TV 뉴스에서 박은영이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공허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수는 박정혁과 그의 일당을 향해 계속될 것이다. 서연은 박은영의 몰락을 보며 확신했다. 그녀의 복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복수의 전사로 거듭났기 때문이었다. 박은영의 몰락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성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고 박정혁 일당은 그들의 안일한 삶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자신들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복수를 시작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더욱 깊은 함정에 빠뜨렸다. 서연은 박은영의 몰락을 지켜보며 다음 목표를 정했다. 박정혁 일당의 핵심 멤버이자 학창시절부터 그들의 폭력을 도맡아 실행했던 강동우였다. 강동우는 현재 한성그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박정혁의 충실한 신복이었지만 속으로는 박정혁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비열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유리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재벌가 자제로 설정되었다. 그녀의 외모는 완벽하게 변했다. 긴 생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려했던 옷차림은 세련된 정장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하게 빛났다. 그녀는 재벌가의 자제들이 자주 드나드는 고급바와 갤러리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익혔다. 그녀는 그렇게 그들의 세상 속으로 침투했다. 유리는 우연을 가장해 강동우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가 자주 가는 고급배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강동우는 유리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유리를 한성그룹과 관련된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다. 유리는 강동우에게 한성그룹과 관련된 사업 제안을 던졌다. 강동우는 유리의 제안에 솔깃했다. 그는 유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강동우는 유리를 믿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리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연이 놓은 거대한 덫이었다. 서연은 강동우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박정혁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동우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강동우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꾸며 그를 유혹했다. 강동우는 유리의 제안에 눈이 멀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유리는 강동우에게 박정혁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강동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리가 건넨 막대한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 결국 넘어갔다. 그는 박정혁 몰래 비자금 장부를 복사해 유리에게 넘겼다. 그는 자신이 박정혁을 배신하고 새로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유리는 강동우에게서 받은 비자금 장부를 분석했다. 장부에는 박정혁과 그의 아버지인 한성그룹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비자금 조성 정치인에게 뇌물 제공, 그리고 마약 밀수와 관련된 내용까지.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복사하고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이제 강동우를 파멸시킬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박정혁에게 강동우가 비자금 장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정혁은 분노했다. 그는 강동우를 불러 추궁했다. 강동우는 처음에는 잡아댔지만 박정혁은 강동우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강동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정혁은 강동우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는 강동우에게서 비자금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지만 강동우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박정혁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강동우는 결국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박정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는 박정혁을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강동우가 자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강동우를 직접 파멸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했다. 강동우의 몰락은 박정혁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가 가진 비자금 장부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강동우의 자수는 박정혁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는 강동우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더 큰 문제는 비자금 장부의 행방이었다. 박정혁은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한성그룹의 변호인단과 언론 통제팀이 즉각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강동우의 진술을 무력화시키고 장부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강동우의 오랜 친구이자 박정혁의 라이벌 기업인 서진그룹의 법무팀장인 강민준이었다. 강민준은 강동우의 자수 소식을 듣고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서연이 보낸 익명의 제보들을 분석해 그녀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서연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박정혁을 파멸시키는 것. 그는 자신의 친구인 강동우를 이용해 한성그룹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강민준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가진 정보와 능력이 자신의 복수 계획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은 한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강민준은 서연에게 박정혁의 아버지인 한성그룹 회장 박태준에 대한 정보를 건넸다. 박태준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제거했다. 강민준은 박태준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의 추악한 비밀들을 서연에게 알려주었다. 강민준의 도움으로 서연은 더욱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동우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박정혁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강민준의 정보망을 통해 박정혁의 비자금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냈다. 장부는 박정혁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박정혁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해킹해 비밀번호와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박정혁의 개인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아버지에게 배운 잠입 기술과 해킹 능력을 이용해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다. 장부에는 상상 이상의 비리들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박정혁이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서연은 장부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서연은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도움을 받아 언론사를 움직였다. 그녀는 언론사 기자에게 익명으로 장부의 일부를 건넸다. 기자는 이 장부의 내용에 경악했고 즉시 취재에 착수했다. 한편 박정혁은 강동우의 자수와 비자금 장부의 행방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장부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금고를 열었다. 장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안도했지만 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서연은 그가 느끼는 공포를 즐겼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강동우의 자수와 비자금 장부의 존재가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가자 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박정혁은 분노와 공포 속에서 패닉 상태에 놓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라이벌인 강민준의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강민준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서진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한성그룹과 서진그룹 간의 전면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때 서연은 두 번째 사냥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박정혁 일당의 또 다른 멤버이자 박정혁의 사촌 동생인 박수호였다. 박수호는 한성그룹의 전략기획팀장으로 겉으로는 능력을 인정받는 엘리트였지만 실상은 박정혁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가 박정혁의 가장 강력한 비호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박수호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박수호는 겉으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인물이었다. 그는 박정혁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이 욕망을 이용하기로 했다. 유리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박수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박수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미끼로 던졌다. 박수호는 유리의 정보에 솔깃했고 그녀를 만났다. 유리는 박수호에게 박정혁이 그 프로젝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유리의 말에 박수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박정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박수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박정혁의 비서실장인 강동우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그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장부에는 박수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박정혁과 그의 부친인 박태준 회장이 박수호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수호는 장부의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박정혁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으며 언제든 토사구팽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수호는 유리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는 박정혁에게 반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정혁을 견제하기 위해
유리의 도움을 받아 박정혁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박정혁을 끌어내리고 한성그룹의 새로운 실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서연은 박수호와 박정혁 사이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박정혁에게 박수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냈다. 박정혁은 박수호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는 박수호를 불러 추궁했다. 박수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박정혁이 내민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박정혁은 박수호에게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넌 내 개에 불과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박수호는 박정혁의 모욕적인 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박정혁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과 강민준에게 박정혁의 비리 증거를 모두 넘겼다. 그는 서연이 박정혁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박정혁을 파멸시키고 싶었다. 서연은 박수획에서 받은 증거들을 분석했다. 증거들에는 박정혁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넘겼다. 언론은 박정혁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박정혁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연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녀는 박정혁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를 파멸로 이끌도록 유도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박정혁의 비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박정혁과 그의 부친 박태준 회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박정혁은 모든 것이 강민준의 계략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그를 더 큰 함정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언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서연은 강민준과 협력하며 한성그룹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서연에게 한성그룹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건넸다. 이 프로젝트는 박태준 회장이 평생의 역작으로 공들여온 사업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성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서연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10여 년 전 아버지 서진우가 소속된 부대와 관련된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회사였다. 그 회사는 프로젝트 성공 직후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다. 서연은 그 사실에 의문을 품고 강민준에게 그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강민준은 서연의 부탁에 따라 그 회사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박태준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의 기술은 10여 년 전 서진우가 참여했던 비밀 군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만들어진 것이었다. 당시 그 기술 유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사건의 배후에 박태준 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은 너무 강했고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날의 굴욕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아버지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정의의 심판이 되었다. 서연은 박태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태준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의 오랜 꿈이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다. 박태준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그의 사업, 그리고 그의 아들, 박정혁마저도 그의 곁을 떠났다. 박정혁은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은 그의 협박을 비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박정혁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박정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몰락은 서연의 복수 계획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강민준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과거였다. 서연은 박태준 회장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강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진정한 흑막을 향하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의 몰락은 서연의 복수 계획의 정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연은 방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이 끝까지 발버둥 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서연의 복수심을 잠시나마 만족시켰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박태준 회장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강민준은 서연에게 박태준 회장의 과거를 파헤쳐 주었다. 그는 박태준이 젊은 시절부터 권력욕이 강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박태준이 과거에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증거는 확실치 않았고 서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강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강민준은 박태준 회장의 개인 금고에 숨겨진 또 다른 장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에게 금고를 열기 위해 함께 잠입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의 능력을 믿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박태준 회장의 개인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아버지에게 배운 잠입 기술과 해킹 능력으로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무사히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금고를 찾아냈다. 서연은 해킹 기술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지만 금고는 그녀의 해킹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다. 그때 강민준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강민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는 서연이 찾던 또 다른 장부가 들어있었다. 장부에는 박태준 회장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살인 납치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들. 서연은 장부를 들고 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강민준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이 장부는 내가 가져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강민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등을 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네오, 무슨 소리야?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조력자가 자신을 배신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비웃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 아버지 일은 그냥 나에게 좋은 기회였을 뿐이고 이 장부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복수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 속에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강민준은 서연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격투 기술로 강민준에게 방역했다. 강민준은 서연의 방역에 놀랐다. 그는 서연이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강민준을 제압하고 장부를 들고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녀의 뒤에서는 강민준의 분노의 참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네가 감히 이 장부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널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의 복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과 강민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적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배신과 굴욕을 겪게 한 진짜 흑막을 찾아내고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결심. 강민준의 배신은 서연에게 충격이자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녀는 이제 박태준 회장과 강민준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을 정면으로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장부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장부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장부에는 박태준 회장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장부의 마지막 장에서 서연은 의외의 인물의 이름과 마주했다. 바로 서진그룹의 회장 강민준의 아버지 강서진 회장이었다. 장부에는 박태준 회장과 강서진 회장이 과거에 함께 불법적인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잡고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강민준의 배신 뒤에는 그의 아버지 강서진 회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은 단순히 한성그룹의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강서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박태준 회장을 몰락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강서진 회장은 박태준 회장과의 과거 악연을 끊고 한성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고 싶어 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박태준 회장을 제거하고 장부를 손에 넣어 박태준 회장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재벌가들의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이제 서연의 복수 대상은 3명으로 늘어났다. 박정혁, 박태준, 그리고 강서진. 서연은 자신의 복수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딸의 결심을 존중했다. 서연아,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아버지의 따뜻한 말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서연은 강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명예였다. 강민준은 정의로운 법무팀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 서연은 강민준의 이중성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을 녹음하고 그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그가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서연은 박태준 회장과 강서진 회장을 동시에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두 회장에게 동시에 장부의 사본을 보냈다. 장부에는 두 회장이 함께 저질렀던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장부와 함께 협박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두 분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한성그룹과 서진그룹은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가라앉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의 협박 편지를 받은 두 회장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폭력 조직을 동원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의 협박은 박태준 회장과 강서진 회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은 오랜 숙적이었지만 서연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연을 제거하고 장부를 회수하기 위해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했다. 사설 경호팀과 해커들을 고용하여 서연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추적을 따돌리고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해 모든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덫을 놓아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했다. 서연은 박태준 회장과 강서진 회장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장부가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 회장은 서로 믿지 않았지만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 그 장소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폐쇄된 창고였다. 서연은 그곳에 미리 함정을 설치해 두었다. 두 회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들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 그리고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녹음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물리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두 회장은 장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박태준 회장이 소리쳤다.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강서진 회장이 응수했다. 그들의 싸움은 추악하고 처참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모든 것을 폭로하며 싸웠다. 서연은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들의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경찰은 즉시 창고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회장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었다. 경찰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정혁과 강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몰락을 보고 절망했다.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정혁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강민주는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탔지만 이미 그들의 힘으로는 서연을 상대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욕망을 이용해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까지. 그녀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박태준 회장과 강서진 회장이 체포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한성그룹과 서진그룹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제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두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서연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정혁과 강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 했다. 박정혁은 아버지의 몰락을 보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마저도 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임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술에 의지하며 폐인이 되어갔다. 서연은 박정혁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한편 강민주는 아버지의 배신과 몰락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강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다. 서연은 강민준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비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대중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강민준은 이메일을 보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아버지처럼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연이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소. 다만 제발 내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서연은 강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명예였다. 강민준은 정의로운 척하며 살아왔고 그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라고 요구했다. 강민준은 서연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강민준은 자신의 아버지와 박태준 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과 자신 또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강민준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용기 있는 고백으로 잠시나마 대중의 동정을 얻는 듯했다. 그러나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기자회견 직후 그가 서연에게 했던 배신과 모욕적인 말을 녹음한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강민준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대중은 강민준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잠시나마 얻었던 동정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강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몰락했다. 서연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을 직접 해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욕망을 이용해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네가 감히 내 아버지를 나를 모욕했는가?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정혁, 박태준, 강민준, 강서진. 그들이 쌓아 올린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을 감옥에 보냈고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그러나 복수가 끝난 후 서연은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서연아, 이제 쉬어라.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러나 서연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했던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덫에 갇혀버린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이 파괴한 것들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박정혁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박태준 회장이 쌓아 올린 한성그룹은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다. 그녀가 파괴한 것들은 이 사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서연은 자신이 파괴한 것들의 잔재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되새겼다. 아버지의 부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에게서 굴욕을 되갚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게 패여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익명의 기부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에코라고 불렀다. 나는 이제 내가 파괴한 것들의 메아리로 살아가겠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한 것들의 잔재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리도 에코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서연이라 부르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의 카페는 늘 따뜻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그녀의 카페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고 오만한 재벌가 자제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섰다. 서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동정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강민주는 서연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받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사랑까지. 그는 서연의 카페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용서는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증오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서연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복수극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성그룹과 서진그룹의 몰락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의의 심판자로 칭송받기도 했고 복수의 화신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대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올렸다. 그녀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웠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투쟁이었고, 용서를 향한 갈망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이라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준과 강서진 그들의 아들, 박정혁과 강민준까지 모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서연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복수라는 목표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그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길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리라는 완벽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해킹 능력자 에코의 정체를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대생 서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그녀에게 낯설었다. 복수의 과정에서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순수했던 마음 타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날카롭게 변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서연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흉터를 남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한 것들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박정혁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한성그룹의 본사는 다른 기업의 로고를 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무너져 내린 제국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파괴의 잔재 속에서 서연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카타르시스는커녕 끝없는 허무함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복수라는 감정은 독처럼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수의 잔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대 앞에서 당했던 굴욕을 되새겼다. 그날의 굴욕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그 굴욕을 갚아주는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굴욕을 자신에게 안겨주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복수,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익명의 기부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에코라고 불렀다. 나는 이제 내가 파괴한 것들의 메아리로 살아가겠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한 것들의 잔재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후 그제야 자신이 짊어졌던 복수의 무게를 온전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했고 그 복수가 끝난 순간 그녀의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운동장 같았다.
거대한 복수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박정혁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그들에게 굴욕을 되갚았지만 그 굴욕의 기억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된 듯 했다. 서연은 복수가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마약과 같아서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뿐 결국에는 영혼을 파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으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찬양과 동시에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파괴했던 것들 중 유일하게 남은 흔적을 찾아갔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던 폐창고였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창고에는 그녀의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얻었지? 복수를 통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지?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들어왔다.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틈새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꽃이었다. 그 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 꽃을 보며 깨달았다. 복수는 파괴를 낳지만 삶은 끈질기게 계속된다는 것을. 그녀는 파괴의 잔재 속에서도 피어난 생명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작은 꽃처럼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복수라는 과거에 갇히지 않겠다고.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복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리도 에코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서연이라 부르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작은 서점을 열고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날 그녀의 서점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채 거리를 떠돌다가 우연히 서연의 서점 간판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았지만 감히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책을 보며 말했다. 이 책은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군요. 서연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진 굴욕의 무게를 보았다. 그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이야기는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당신의 삶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주는 서연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그는 서연의 서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용서는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증오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서연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복수극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야기는 정의의 심판자로 칭송받기도 했고 복수의 화신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대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올렸다. 그녀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복수를 통해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투쟁이었고 용서를 향한 갈망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이라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가 되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